지난달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령층 접종은 의사 판단에 맡겼습니다. 부천 승리재단 관련 확진자가 43명 더 발생했습니다. 재단은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에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갑니다. 경제성 수치를 낮춰잡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산업부 공무원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함 없으십니까? 이모 부부에게 학대당해 숨진 아동이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친모와 살 당시에도 홀로 방치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 이재영, 이다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선수는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만나진 못하더라도 가족 간에 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우울한 취업시장 상황입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한 해 전에 비해 100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실업자 수, 실업률 역시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 업체에 근무했던 27살 유나영 씨. 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입사 7개월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청천벽력 같은. 지난달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또한 5.7%로 역대 최악. 특히 정부의 노년층 고용이 끝나자 60대 이상의 실업률이 3%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등 영향으로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도 100만 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며 지난달만 5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고용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들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11월까지는 고용 한파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가족조차도 모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설 대목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오늘따라 겨울바람이 더 차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싼 것도 아닙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서러운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설 연휴가 코앞이지만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보니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요번에는 저희 집만 해도 엄마가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가도 올랐습니다. 올해 전통시장의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43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최악인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서울의 전통시장의 매출이 2019년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8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은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들은 코로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와 같은 방식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생방송해서 평소보다는 한 3배 정도 물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특성상 고령의 상인이 많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달 앱이 잘 돼 있는 시장은 그나마 이 매출에 큰 타격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은 70%에서 80% 이상의 큰 타격을 받고 설 대목조차 찬바람을 맞는 전통시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4년 전 큰 불이 났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을 위로하고 설 명절 지낼 물건도 직접 골랐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반긴 상인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날카로운 반응들이 날아들면서 분위기가 내내 훈훈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자연산인데. 요건 키로 얼마야? 요거는 한 근에 12,000원, 키로면 3만 원인데요. 2만 원이요. 김정숙 여사가 수산물을 산 뒤 문재인 대통령이 끄는 바퀴 달린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2017년 3월 대형 화재로 소실된 직후 대선 후보로 방문했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 지난해 말 재개장한 이곳을 4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다시 재개장했으니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이제 잘 될 겁니다. 대통령의 위로에 상인들도 화답합니다. 대통령이 실물이 훨씬 더 그러게 잘생기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에 농사랑사한테 배워줬었습니다. 하지만 한 상인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좀 진정되고 그러면 서울 시민들 좋아하니까 관광지로도 많이 없습니다. 불났을 때도 도와주셔야지. 우리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나 4년 동안. 김 여사가 분위기를 살리려 말을 건넸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왔습니다. 네. 오이도 시장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 네, 오이도가 아니고요. 소래포구예요. 소래포구요.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집합금지 수칙을 준수해 이번 설 연휴를 경남 양산의 사저 대신 관저에 머물며 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 간다 해도 명절은 명절이고 고향 가는 대신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 풍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울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수아 기자. 네,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년 설 같으면 서울역이 가장 붐빌 시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옆에는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빈 좌석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을 텐데요. 올해는 곳곳에 비어있는 좌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족 단위 승객이 많아 입석도 구하기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당국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홀로 귀성하는 시민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열차 이용객을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 수준입니다. 고속버스 예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상행선 예매율은 50% 안팎으로 평소 주말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도 고속도로는 정체 구간이 오늘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고속도로는 기차나 버스보다는 혼잡한 편입니다. 이 저녁 시간 들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전 명절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섞이면서 평소 주말보다는 혼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40분, 강릉은 2시간 4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명절엔 통행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고요. 전국의 모든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차량 이동량을 지난해 대비 32.6%가 줄어든 438만 대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예, 연휴 앞둔 도로 상황 보셨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 추가 확산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나고 모이는 것조차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주춤하는 듯했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경기도 부천의 종교단체 영생교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큰 걱정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영생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하루 새 43명이 늘었습니다. 영생교 교인이면서 인근 보습학원 강사인 첫 환자 발생 이후 선제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영생교 측은 사과문을 내고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명단 중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또 영생교회 시설들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대본 중수본과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는 교회 예배와 가족 간 전파 등을 통해 외국인 등 37명이 감염됐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전 0.79에서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1.0을 조금 넘는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귀성가족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주를 찾았다가 확진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는 26일 첫 접종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인정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첫 번째로 허가 신청 37일 만입니다. 효능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며 용법 용량은 0.5ml씩 4 내지 12주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근육 주사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아예 없는 임신부는 제외됩니다.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고령층 임상시험 참여자가 660명에 불과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은 의료진이 판단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의사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익 대비 위험도를 임상 현장에서 판명함으로써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약처는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 자료를 4월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는 3만 명이 참여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도 7,50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품질 검사를 거쳐 다음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출하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는 일단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4일 출하가 시작되고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는데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8만 명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신중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공장. 이곳에서 오는 24일부터 75만 명분의 백신이 경기도 평택 백신 통합 물류센터로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다시 접종센터로 이송해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3개 지역 거점 접종센터를 우선 지정했습니다.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접종센터를 더 늘리고 위탁 의료기관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상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 약 78만 명입니다. 오늘부터 이들의 명단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호 접종자가 누군지,
식약처가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 65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할지는 미정입니다. 예방접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달리 초저온 관리가 필요 없어 요양시설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합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령층에서 효능이 떨어지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거의 없어 추가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당시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윗선의 지시로 원전 평가서가 조작돼 한수원에 2조 8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최이봉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 담당 공무원 A씨로부터 2018년 당시 최이봉 전 비서관이 직접 문건으로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간 행정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원전 경제성 평가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2018년 당시 일일이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장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백 전 장관 측의 해명과 상반된 진술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에서 알아서 했고 청와대 보고도 장관 개입 없이 산업부 실무자들끼리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원전 경제성 조작과 이에 따른 조기 폐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 한수원이 입은 피해는 2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이봉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공개 추진된 사안이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한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발표 석 달 전인 지난해 7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을 강하게 공격했는데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또 뭘 뜻하는지 주원진 기자가 당시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여당 산자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최 원장을 국회로 불러 집중 공격합니다.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압적으로 한수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결과 발표 3달 전에 있던 일인데 검찰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심사에서 통화 기록을 근거로 백 전 장관이 강압수사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과 교감하며 감사원장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통해 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진은 백 전 장관 측의 해명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당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고 이럴 거면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발에도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일방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표결로 바로 갑니까? 뭘 표결합니까 지금?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논문, 생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소속 상임위였던 국회 국토위 의뢰를 받아 작성된 용역 보고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문 논문 초안을 요구했지만 황 후보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문 논문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걸 파기를 했다, 못 가져온다, 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공문을 숨기는데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지금 지금 당황스러운 것뿐이지. 생활비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하면서 황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 전임 정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번에도 확인된 대로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건 이 정부들의 일종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냐는 얘기도 나올 만하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차원에서 더더욱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서주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보죠. 네.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논문 표절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황희 장관 논문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청문회를 통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박사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야당이 표절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는 또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당은 황 후보자에게 우리말 논문을 요구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세대의 표절 여부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황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죠. 이미 기차는 출발한 겁니다. 출발하면 세울 수는 없죠. 그런데 황 후보자는 우리 한국어로 쓴 논문 초안이 있긴 했는데 네. 이걸 결국 찾지 못해서 제출을 못한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 야당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의혹만 키운 채 맹탕 청문회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조차 검증도 전에 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시경위이고 곧 빠르면 내일이나 이제 모레 되면은 장관 되시잖아요. 예,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청문회 단 하루만 버티면 아무리 큰 흠결이 있더라도 문제 없다, 임명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인사청문회라는 게 한때는 이제 고위공직자 자질, 도덕성 검증이 아주 중요한 절차였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끝까지 채택하지가 않더라도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유은혜 장관을 임명할 때 한 얘기인데요. 이 청문회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에만 집중되면서 실력 있는 인재 발탁이 어렵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지명을 받아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미국처럼 이 청와대 검증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이 매번 제시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당은 이 비공개 검증에 또 야당은 이 충분한 자료 제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말만 나오고 또 실제로 제도 개선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공수가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는 게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인사청문회도 정확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 서주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인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승동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40대 남성과 여성이 차례대로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아이에게 미안함 없으십니까? 10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참혹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 8일 용인의 이모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모 부부는 A양이 욕실에 빠져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A양의 얼굴과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A양이 숨지기 사흘 전에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는 A양 머리를 욕조에 넣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멍이 생기면서 피가 다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유효한 혈액량이 적어서 죽었다. A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이모집에 머물렀던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더 가해자들한테 이제 조사해서. 숨진 A양의 장례식은 내일 오전 치러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숨진 아이는 이모 집에서 정서적 학대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모 집으로 가기 전에 친모와 함께 살 당시에도 홀로 방치되는 등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숨진 A양이 이모 집에서 살게 된 건 지난해 11월 초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친모와 1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아빠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엄마 측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A양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양의 친모는 24시간 동안 일한 뒤 근무를 교대하는 일을 했는데 당시 A양은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서 불안해서 못 자겠다며 새벽 3시까지 엄마를 기다렸다고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A양은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할 때도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양이 이모 집으로 옮겨간 뒤 정서적 학대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양의 친오빠가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 A양이 구박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A양을 실제 숨지게 한 건 이모와 이모부지만 아이가 방치된 원인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은 함께 공분하고 법을 고치고 처벌 강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또 한 아이가 학대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건지, 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없는지 포커스에서 돌아봤습니다.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7살 서현이 학대 사건. 8살 의붓딸을 학대해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7곡 계모. 살인죄 기소! 살인죄 기소! 잇따랐던 두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치사죄가 신설돼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가능해졌죠. 처벌이 강화됐지만 2016년 원영이가 감금과 학대 속에 숨졌고 살인 안 하셨나요? 살인 안 했어요. 2019년에는 5살 아이가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하다 숨졌죠. 혹시 아동수당이 목적이었어요? 지난해엔 9살 아이가 여행 가방 안에서 숨졌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최근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까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알려진 사건은 일부일 뿐입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동은 매년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019년에는 42명이나 숨을 거뒀죠. 수차례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형량이 이거는 사형이야 뭐 이러면은 하지 않을 거, 이거 했다가는 10년이 내가 감옥에서 살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과의 생활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 형량이 는다고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상당수 부모들이 아동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을 훈육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악마 같은 사람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학대에는 막 분개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하는 거를 그걸 학대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학대를 감시하고 처벌할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아동 훈육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 이재영, 이다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선수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면서 자필 사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 포털 사이트에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를 가져와 협박했다. 강제로 돈을 걷고 가족욕을 했다.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물티슈로 얼굴을 때렸다 등 21개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열거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의 주축이기도 한 두 선수는 논란이 커지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영은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자숙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다영 역시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흥국생명구단은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수 징계 등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출전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NC구단은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난 신인 선수의 지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젯밤 부산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서 호텔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법 체포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호텔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 호텔에 들어와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여직원을 괴롭혔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실에 가서 같이 먹자고 좋은 거 알려주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경찰 간부 A씨는 여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며 항의하는 남자 직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이어갔습니다. 죄송한데 영업장에서 경찰 불러라!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휘해제와 함께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경찰의 기강회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술에 취한 20대 순경이 노상에 세워진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적발되는가 하면 한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나오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30대 남성이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벌였다가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범행 과정에서 공유 차량인 쏘카를 이용했는데 업체 측이 경찰의 용의자 신원 파악 요청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13살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만나고 싶다며 유인해 B양의 주소까지 알아냈고 지난 6일 충남의 한 도시에서 B양을 만나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로 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유차 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쏘카 측에 범행 정황을 알려준 뒤 차량 계약자의 신상을 요구했지만 2차례 거절당했습니다. 영장이 없고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이 B양은 지난 6일 밤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쏘카에 있는 정보 제공 규정에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제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7일 오후 B양을 찾아냈습니다. 쏘카 측은 B양 위치가 파악되고 하루가 지난 8일 아침에서야 A씨의 신상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숙지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행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아침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구시대적 행태가 포착됐습니다. 경기도가 부지사가 출연한 개성공단 재개 염원 온라인 콘서트에 공무원들이 출석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건데요. 경기도는 해당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또 강제 동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대공연장입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파주시장 등이 출연해 개성공단 재개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갑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일은 옛날에 경기도 일부를 복원시키는 일과 동일합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어제 저녁 7시부터 2시간 넘게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생중계 동영상 댓글창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실명과 직급들이 수백 건 달렸습니다. 출석 댓글을 달았던 한 공무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메신저에 영상 링크와 참여 방법이 공지돼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시교육 시간을 인정해 받으려면 이제 직급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교육 시간에 등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력해달라고 해가지고 개인 실명과 수속 등이 적힌 댓글이 이어지자 경기도 부지사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는 공무원 통일교육 범위에 포함돼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며 강제 동원은 아니라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에 공무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설 연휴에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들은 주말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고 시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제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낙관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밤 12시. 불 켜진 호프집에 자영업자들이 모였습니다. 호프집의 실질적인 영업시간은 8시입니다.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1시간만 영업을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PC방, 코인 노래방에 이어 호프집 자영업자들이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개점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코로나는 밤 9시에 출근하는 거냐고 한탄하며 방역을 잘 지킨 업종에 영업 제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영업자만 자꾸 늘어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종교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장기간 영업 손실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국세청 자료에 따라 손실된 매출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를 풀지 못하겠다면 소급 적용된 손실 보상이라도 즉각 시행하십시오. 이들은 방역당국의 획일적 규제를 비판하면서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장관님, 국가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저희 자영업자의 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점등 시위를 이어가고 13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추가 행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코로나로 고향 방문이 힘들게 됐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없는 가상 공간에서는 가족이 함께 만나서 차례도 지내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신재호 씨 가족. 안경을 쓰고 빈 소파를 향해 설 세배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앞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잘 보이네. 제사상도 잘 차려졌다. 특수 안경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설 차례도 함께 지냅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시장을 봐가지고 음식한다고 고생 많이 했을 건데 AR 기술로 이렇게 차례상을 차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국내 한 통신사가 증강현실과 5G로 구현한 기술로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가상 공간 안에 본인 분신 같은 아바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실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캐릭터로 원격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3D 설 인사카드를 만드는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명절에 고양이 그립긴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들을 위해 해외 40개국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서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 코로나로 맞는 두 번째 명절. 신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생활이 명절 풍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코로나가 큰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대신 벙커에서만 훈련을 할 예정인데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7월이 돼야 백신 맞을 순서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병들만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훈련에 투입될 처지입니다.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은 보건당국의 백신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의료 인력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다음 달 훈련에 투입될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7월 이후에야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접종을 시작해 현재 일부 2차 접종까지 진행 중입니다.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밀폐된 벙커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보니 접종을 받지 못한 우리 장병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이제 화생방 공격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진하는 환경에서 아주 쉬운 환경이라 볼 수 있죠. 군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건너뛰었고 하반기엔 훈련에 참가 예정이던 육군 간부 1명이 확진되자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투입되는 병사들만큼이라도 우선 접종을 해서 훈련에 참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국방부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평양에서 근무했던 한 체코 외교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경제 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대사관 거리까지 정전이 다반사고 설탕, 식용유 같은 생필품은 몇 달째 구경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열병식 당시 평양의 야경은 웬만한 국제적 대도시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엔 사정이 딴판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정전이 잦고 외부 식량 반입도 끊겼습니다.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중심지에 있는 대사관 구역마저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CIA의 최근 추정치가 맞다며 견디다 못한 평양 주민 절반 정도는 소형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식량 난도 심각해 몇 달 동안 설탕과 식용유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탈북한 류현우 전 대사대리도 최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의 식량난이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자 2kg 6개월분 이거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유엔을 통한 쌀 5만 톤 지원 등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쿠데타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군부가 계엄령을 내렸고 오늘은 실탄 사격까지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에 올라 확성기로 외치고 보디빌더들은 아예 구호를 몸에 붙였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가 벌써 닷새째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반대 시위 인파는 더 늘고 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공무원 수백 명이 시위 참여를 독려했고 양곤과 만달레이의 승려들도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동부 까야주에선 경찰 수십 명이 저지하기는커녕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물대포에도 물러서지 않자 군부는 급기야 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탄을 발사해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0살 남성과 19살 여성은 실탄에 맞아 현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점점 강경해지는 시위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We repeat our calls for the military to relinquish power, restor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UN 인권이사회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특별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만약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진 시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강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의사가 방호복을 입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대문 앞에 놓인 반려동물 이동장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반려견을 차량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뒤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달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더 막 날뛰거나 물 수가 있어서 사람을 착하네. 괜찮아. 수의사가 개의 코와 직장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확진자 가족과 살고 있던 이 반려견은 최근 콧물을 흘리는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첫 번째 코로나 방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이 확인되어서 시민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동물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14일 동안 집안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별도의 격리된 방에서 동물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보호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보호하시면.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검사 요청하면 되고 자택 보호가 어려울 경우엔 임시 보호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월 초하루 조선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였죠. 문배라는 풍속인데 코로나 극복에 마음을 담아서 광화문에 문배도가 설치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부리부리한 큰 눈에 험상궂은 표정. 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쇠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애군을 쫓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정월 초하루 경복궁 광화문에 붙였던 문배도입니다. 문헌으로만 알려졌던 문배도는 지난 2015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복원하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발견됐습니다. 1893년에 공사관을 찍은 사진 속에서 구한말 광화문이 찍힌 사진 액자가 발견됐고 이 사진을 조사한 결과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원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서 이 사진을 찾았던 거고요. 이 사진을 크게 이제 확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문배도의 실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민가로 전해져 현재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안동 풍산 유씨가 소장한 문배도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다 쫓아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애군을 쫓기 위해 종이에 그려 떨어질 때까지 문에 붙였었던 조선시대 문배도 문화재청은 광화문 훼손을 우려해 현수막 형태로 설 연휴 기간에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천인이 퉁소를 불고 비파를 타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춥니다. 봉황과 용이 날고 온갖 꽃이 만발했습니다. 절을 지키는 수문장 사천왕이 머리에 쓴 보관입니다. 보관에는 불길이 솟아나는 구리 거울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저승 염라대왕 앞에 서면 평생 입과 몸으로 지은 온갖 죄업을 비춰 지옥행을 판가름하는 업경대입니다. 법당에도 이렇게 사자등에 올려 언행을 삼가라는 가르침으로 삼죠. 그렇듯 우리 속담도 입찬 말은 묘 앞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섣부른 호언장담은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의 언행을 보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섣부른 확신이 자주 느껴지곤 합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은 김태호 씨가 특감 무마와 사찰 의혹을 폭로했을 때 청와대가 그랬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호언장담의 죄업이 법정이라는 현실의 업경대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신 비서관 이상 윗선의 관여를 암시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한 일이 유례 없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 찍은 사람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이 김태호 씨가 제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였던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둘러댔습니다. 미꾸라지가 흐려놓은 불순물이 곧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진실은 명료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상식의 언어와는 다른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DNA 분석 기법의 획기적인 발전은 강력 사건 수사에 내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DNA가 검출됐을까요? 2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의 DNA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날씨만큼은 포근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이상으로 기온이 쑥 오를 텐데요. 다만 안개와 미세먼지가 계속 껴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주 맑지는 않겠고요. 또 연휴 막바지에는 비 소식도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일요일에는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볼까요? 내일 서울은 아침에 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대구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